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4-2025 시즌을 준비하면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중요한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즌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플랜 B 전술, 대안 전술이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으로 활동하던 전술 전문 코치를 선임한 것인데요. 호주 A리그에서 약체팀을 기적적인 챔피언으로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으로 지난 시즌까지 활동했던 닉 몽고메리의 토트넘 합류가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닉 몽고메리 감독 그리고 새로운 토트넘의 코치의 전술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아쉬웠던 수비 조직력과 역습 패턴의 강화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공격 조합을 구성하면서 측면 공격수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플레이를 즐긴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술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코치진 개편 공식 발표 내용과 더불어 닉 몽고메리 코치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전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현지 보도 내용을 통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화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오늘 새벽에 토트넘이 공식 발표했는데요. 2024-2025 시즌을 앞두고 클럽 코칭 스태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달 초였죠. 잉글랜드 3부 리그로 강등됐던 백승호 선수가 뛰었던 버밍엄 시티의 새로운 감독으로 토트넘의 지난 시즌 수석 코치인 크리스 데이비스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토트넘의 새로운 코치를 선임해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수비 코치로 알려졌던 맷 웰스 코치가 수석 코치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아카데미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또 외할아버지가 토트넘의 레전드이기도 했던 맷 웰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4월에 이제 클럽의 코치직으로 복귀를 해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도 꾸준히 이제 일을 해왔고 그 능력을 좀 인정받았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또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수석 코치직은 맷 웰스에게 주긴 했지만 닉 몽고메리와 세르히오 라이문도 코치가 새롭게 이 포스테코글루 스태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닉 몽고메리는 지난 시즌 하이버니안의 감독이었고 세르히오 라이문도는 닉 몽고메리의 오른팔인 수석 코치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두 명이 사실은 이미 유럽 클럽의 감독과 코치, 수석 코치로 일했을 만큼 뛰어난 지도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제 토트넘의 코치진으로 합류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두 명의 감독, 두 명의 전술가 거기에다가 감독급의 3-4명의 코치를 이제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르히오 라이문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이제 워크퍼밋, 취업 비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태생으로 또 스코틀랜드 시민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죠. 이미 이제 영국인이기 때문인데요. 선수 시절에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밀월 등 잉글랜드 리그에서 활동을 했고 또 선수 생활 막판에는 호주로 이동해서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 그리고 울릉공 울브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500경기 이상의 프로 선수 경험을 가졌고요. 은퇴 후에는 본인의 호주 친정팀인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에서 감독직을 맡아서 여기서 호주 A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 클럽 하이버니안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세르히오 라이문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개 대륙 7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이버니언,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에서 닉 몽고베리 감독과 함께한 것도 있고 또 벤피카 같은 포르투갈의 명문팀에서도 코치직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 두 명의 새로운 코치 외에 기존의 라이언 메이슨 코치와 마일 예디나 코치 그리고 롭 버치 골키퍼 코치 등이 새로운 2024-2025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좌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전술 코치로 많이 알려져 왔고 수석 코치 내지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얘기되어 왔던 라이언 메이슨이 아닌 맷 웰스가 수석 코치로 임명이 됐고 또 그 중간 단계 어떻게 보면 그와 동등한 관계로 닉 몽고메리 전 감독이 코치로 오게 된 것은 분명히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가 더욱더 높은 전문성과 특히 전술적인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맷 웰스가 수석 코치로 임명되어 기쁘다라고 하면서 맷 웰스의 훌륭한 프로 정신과 이제 세부상 디테일에 대한 뛰어난 그런 면들을 갖고 있는 젊은 코치라는 점에 있어서 수석 코치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와 더불어 닉 몽고베리와 세르히오 라이문도의 합류가 기쁘다. 우리 팀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코치진에 더 다양성을 갖게 됐다. 닉과 세르히오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정말 풍부한 코치 경험을 갖고 있고 젊은 인재, 젊은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구축한 환경, 지금의 축구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이제 강한 열망을 함께 갖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 같다. 다양성과 더불어 기존 플랜 A와 나의 철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잉글랜드 출신인 닉 몽고메리지만 호주 A리그에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개인적으로 또 잘 알고 믿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왔다. 실질적으로 호주 A리그
A리그 그리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거쳐왔다라는 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깊은 인연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닉 몽고메리 코치의 이력을 살펴보시면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유스팀 선수 출신으로 1군 선수까지 됐고 그 다음에 미르왈 선수를 거쳐서 센트럴 코스트에 가서 호주 리그를 경험했고 호주의 울브스에서 201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자마자 이제 2017년에 센트럴 코스트의 이제 코칭 스태프의 일원으로 합류를 한 이후에는 센트럴 코스트의 수석 코치직을 거쳐서 1군 감독이 됐고 1군 감독으로 60경기를 지휘하면서 A리그 우승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가 물론 뭐 많은 축구 팬들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봤던 팀이니까 호주의 명문팀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호주에서 좋은 팀은 맞지만 닉 몽고메리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는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2011-18 시즌 닉 몽고메리가 선수 생활을 또 마친 이후에 지도자 경력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리그 순위가 12, 12, 11이었고 2020-2021 시즌에도 3위로 이제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우승권 간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21-2022 시즌 닉 몽고메리 감독이 부임을 해서 컵대회 준우승을 이끌었고 리그 성적은 5위였지만 2022-2023 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이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10위 내지 중위권을 전전하던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하이버니안으로 떠났지만 그가 떠난 이후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2023-2024 시즌에는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가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서 호주 A리그 2연속 우승 여기에 AFC컵까지 우승을 하는 정말 쾌거를 이루었던 바가 있죠. 이를 통해서 2024-2025 시즌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그룹 스테이지 조별리그에 이제 직행을 하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졌는데 즉 닉 몽고메리의 선수 육성 및 전술적 색채를 입힌 이런 유산이 남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디애슬레틱에 소개한 바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스코틀랜드 클럽 하이버니안의 감독직에서 해임됐던 닉 몽고메리가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코칭 스태프에 합류를 했는데 42살의 젊은 감독이에요. 이제 막 지도자 경력을 시작하고 있고 이 이른 시간에 성과를 내고 있는 감독. 사실 뭐 하이버니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 스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 6위 내에 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6위에 들지 못하고 8위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이 됐습니다. 37경기 중에 12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선수로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앙 미드필더 출신으로 이 미드필더 출신들이 전술적으로 또 감독으로 연결될 때 디테일이라든지 좀 도전적인 축구, 빌드업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지도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닉 몽고메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전술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호주 A리그를 우승했던 그 전술을 하이버니안에 그대로 이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지역 매체인 에딘버러 이브닝 뉴스에서 하이버니안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에 소개했던 전술 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호주의 A리그 우승을 이뤘던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가 4-4-2를 기반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했고 실리적이면서도 도전적이고 또 4-4-2지만 내려서는 축구가 아닌 좀 현대 축구의 전방 압박과 또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의 미드 블록을 잘 세웠습니다. 마치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그런 영혼의 이제 두 줄 수비를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감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에딘버러 이브닝 뉴스가 소개한 이 컬럼을 통해서 이 닉 몽고메리의 주요한 전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닉 몽고메리 감독이 하이버니안 지휘봉을 잡았던 첫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 하이버니안 팬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궁금해했는데 그 힌트는 역시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가 어떻게 경기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세계적인 축구 분석 업체죠. 와이스카우트에 따르면 닉 몽고메리 감독의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2022-2023 시즌 호주 A리그의 경기 시간 중에 76%를 4-4-2 포메이션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캡처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몽고메리 감독은 이제 4-4-2 대형에서 공이 없을 때는 이렇게 수비 4명, 미드필더 4명을 일자 두 줄로 이제 견고하게 세운다. 다만 그게 골대 앞을 사수하는 게 아니라 간격을 좁히고 타이트하게 상대가 공과 사람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대형으로 전방 압박까지 시도해서 상대 박스 안으로 가서 후방 빌드업까지 좀 괴롭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추구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좀 방심하게 만드는 경향도 하고 또 공격 시에는 적극적으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고 또 전방 압박을 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면 글로 달려드는 적극적으로 수비하도록 한다. 뒤를 단단하게 채워놓지만 라인을 물리기보다는 오프사이드 트랩도 적절히 활용하고 포백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을 좁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캡처 화면을 보시면 전형적인 메리너스의 역습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전진 후진 수비에서 공을 자르자마자 빠른 속도의 역습을 진행한다. 굳이 불필요하게 공을 빌드업하거나 짧은 패스를 하지 않고 우다다다 달려가는 속도감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고요. 또 측면 선수들도 전방까지 이동해서 최전방 공격수가 여러 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상황에서 센트럴 코스트가 호주 A리그에서 강팀이 아닌 중위권 팀으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경기당 평균 득점이 2골 이상일 정도로 많은 골을 넣었고 호주 A리그 전체에서 기회 창출 수치는 최고였다. 압도적인 1위였다라고 해요. 실제 득점 수치는 달랐을 수 있어도 가장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던 팀이다. 이런 공격적인 마인드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결을 같이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디테일은 조금 다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3-3을 기반으로 좀 단일한 패턴을 쓴다면 몽고메리 감독은 4-4-2 대형으로 이러한 축구를 구사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사실 하이버니안 감독이 됐던 2년 중에 하나가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에도 하이버니안에서 선수로 뛰었던 제이슨 커밍스를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마르코 툴리오와 함께 투톱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투톱을 세우는데 4-4-2 대형에서 좌우 측면에 이제 윙 포워드가 윙어보다는 포워드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안쪽으로 좁혀 움직이도록 어떻게 보면 날개 없는 4-4-2 이런 형태로도 뛰었다고 합니다. 투톱이 중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벌려 움직이고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사이드 돌파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는 무한 스위칭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죠. 수비 때는 4-4-2 대형으로 위치를 지키긴 하지만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4-2-4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요. 4명의 공격수가 앞에 있고 2명의 중간 미드필드가 있는데 이 4명의 공격수가 서로 어디에 있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Y스카우트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상대가 공을 소유했을 때 분당, 태클, 가로채기, 루즈볼 경합 횟수를 기반으로 했던 도전 강도, 얼마나 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전방의 수비를 시도했느냐를 봤을 때는 호주 A리그에서 도전 강도 1위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수들이 수비에 가담하는 팀이었다. 이 점도 이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결을 같이 하지만 그 세부 방식이 다르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과 몽고메리 감독의 방식이 결합돼서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의 컨디션과 선수들을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축구를 할 수 있게 토트넘이 개혁을 위해 새로운 코치를 감독급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A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면서 가장 높은 수비 기록을 남겼다. 그 얘기는 즉 전방 지역부터 수비를 많이 하니까 수비수들뿐 아니라 공격수들까지 수비 기록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또 이 장면을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 툴리오 외에 4명의 선수가 마치 4-1-4-1과 같은 대형으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한 명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선수를 쫓아가고 다른 한 명이 후방 빌드업하는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를 따라가서 공을 자르려고 하고 그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선수도 따라가고 좌우 측면으로 공을 벌릴 수 있는 선수까지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이제 압박하는데 다만 전면 압박으로 롱볼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나의 틈을 주는다. 이게 중요해요. 전방 압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쪽을 비워놓고 한쪽에 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일로 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커밍스가 그 위치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다른 루트를 다 막아놓고 하나를 열어놓고 거기를 빼는 함정을 만든다. 함정을 설치하는 전방 압박을 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측면으로 몰아놓고 미드필드까지 쭉 올라가서 완전히 싸매고 정말 개겐 프레싱을 하는 장면인데 다만 이럴 경우에 이제 리스크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겪었던 것처럼 뒷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롱볼을 때릴 경우 취약할 수가 있고 2명의 중간 미드필드가 많은 범위와 많은 선수를 커버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 전방 압박을 하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많이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이 2명의 중간 미드필드가 커버해주고 퍼펙이 따라 올라오지만 이게 이제 말씀드린 신속한 롱볼과 이제 빠른 선수의 침투에는 좀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4-4-2 대형이 지금은 유행이 지났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몽고메리 감독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4-2-4 내지 일자형 4-4-2 대형을 통해서 유연성을 가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술을 통해서 호주 A리그 우승을 이뤄냈고 비록 하이버니안에서는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 방법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겐 좋은 아이디어가 됐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낙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닉 몽고메리 감독이 하이버니안에서의 부임 초기에 이 전술을 그대로 빠르게 적용했던 부분들에 놀랐기 때문에 에딘버러 이브닝 뉴스의 이 전술 분석 전문가 존 그리칸 기자가 이제 계속해서 컬럼을 냈는데 불과 4번의 훈련만으로 부임하고 4-4-2 포메이션을 그 메리너스 시절처럼 그대로 이제 만들었다. 공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컴팩트한 수비를 하지만 공을 이제 가질 때는 4-2-4로 굉장히 공격점을 많이 놓는 그런 게임 모델을 바로 적용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이버니안에 와서는 어떻게 썼느냐 이 장면을 보시면 전방 투톱인 도이지와 벤트가 좌우 측면 윙어인 마틴 보일, 유안과 로테이션을 한다. 마틴 보일과 유안이 지금 보시면 사이드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고 투톱이 오히려 벌려 움직이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4명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형을 만드는 거예요. 나눠 쓸 수도 있고 함께 쓸 수도 있고 서로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명의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과거 스페인의 비아레알이나 발렌시아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랬듯이 좁혀서 박스를 만드는 좁은 사각형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블록까지 가져가서 또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대의 측면 수비를 잉여 자원으로 만들면서도 또 풀백이 딱 올라가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많은 선수를 공주변에 두면서 플레이를 했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 공격수인 보일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전방 투톱 중에 한 명이었던 도이치가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벤트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또 한 번 수비의 간격을 벌려놓잖아요. 도이치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측면 공격수 보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의 수비의 빈틈을 만들 수 있게 움직인 것이니까 이렇게 4명의 공격수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을 점유하고 그 안쪽으로 인버티드 풀백이 들어와서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공격 상황에서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곤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선수들이 조금은 소모품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조력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안으로 들어와서 수비의 견제를 떨궈내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을 몽고메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원래 투톱인 도이치가 사이드에 가 있고 원래 왼쪽 측면 공격수인 보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상대 수비를 현혹하고 선수들이 상대의 마크맨의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또 보일이 오른쪽으로 갔고 유한이 왼쪽으로 가 있는데 보일이 왼쪽 측면 날개, 유한이 오른쪽 측면 날개인데 지금 유한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보일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와서 투톱처럼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원래 투톱인 선수들 도이지와 벤트가 안 보이고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이거예요. 투톱과 좌우 측면 날개가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몽고메리가 전술 패턴을 짠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몽고메리의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가 이렇게 와이드맨 측면 공격수를 실질적인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상대의 수비의 허점을 찾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제한된 예산 안에 선수단을 꾸리다 보니까 선수의 개인 능력을 크게 활용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서로 무한대의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가 이 선수가 왜 나타났지 놀라게 하는 그런 깜짝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스로인 상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전 움직임과 3자, 4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허를 찌르는 그런 구성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몽고메리가 이런 디테일한 세부 전술을 잘 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교체 카드로 활용했던 아담 퐁드르 같은 경우도 측면 공격수가 벤치에게 골을 연결하는 과정 속에 3자의 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에 대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즉 상대가 공격할 때도 일부러 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함정을 만들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일부러 한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해서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그 반대편에서 역으로 또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기회를 만드는 이런 영리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 장면을 창출해냈다는 것이 몽고메리 감독이 왔을 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했던 그 패턴의 새로운 패턴 변화, 감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굳이 짜내기보다는 마치 팀에 2명의 감독이 있는 것 같은 전술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코치 선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몽고메리 감독 역시 세트피스에서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팀 내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몽고메리의 하이버니안 체제에서 이제 전술적으로 힌트를 느낀 게 빠른 패스와 빠른 움직임, 정말 속도감 있는 축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 토트넘이 정말 이런 축구를 시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후반기에는 단일화된 패턴이 읽히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몽고메리가 가져올 4-4-2 기반의 포스테코글루 축구 패턴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샬리송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남고 존슨이 사실 지난 시즌의 후반기에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잖아요. 히샬리송, 존슨이 마치 투톱처럼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와 크루세스키가 4-4-2 좌우 측면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존슨의 자리에 베르너가 들어가서 베르너, 히샬리송 투톱 내지 손흥민, 베르너 투톱이 되면서 에제가 영입된다면 에제와 혹은 사르가 또 3미들의 오른쪽이지만 측면 공격수처럼도 뛰었기 때문에 기존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4-3-3 대형이 4-4-2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조금 더 그게 플랜 A인 것처럼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때 메디슨은 공미가 아닌 2명의 중앙 미드필드의 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베리발도 8번 역할이 가능하고 비수마, 벤탄코르 같은 선수들도 이때 굉장히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적설이 있는 톤이나 에제 같은 선수들이 들어온다면 더더욱 투톱 체제가 될 경우에 손흥민 선수는 투톱의 한 자리 내지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7월 18일 새벽 3시에 스코틀랜드의 하츠에 가서 프리시즌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술적인 색깔이 처음 드러나긴 어렵겠지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든지 몽고메리 감독이 익숙한 경기장과 훈련장에 가서 프리시즌을 시작한다는 점도 여러모로 기대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은 7월 18일 하츠전으로 시작으로 7월 20일 밤 11시 퀸즈파크 레인저스전, 그리고 7월 22일에 아시아 투어를 와서 7월 27일 일본에서 빗셀 고베전, 그 이후에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해서 7월 31일 서울에서 팀 K리그전, 8월 3일에 바이에른 뮌헨전을 서울 워터컵 경기장에서 치르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8월 11일 출정식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를 안방에서 갖고 한국 시간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 시티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몽고메리 감독이 토트넘의 코치로 합류한 것이 토트넘의 전술적인 지난 시즌의 아쉬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축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올 여름 또 어떤 새로운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로 합류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올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